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 너희 아버지가 목숨을 덮었다는 소문 몰랐나? 고요는 금이 가는 순간을 안다. 화창한 가을 오후, 은퇴한 건축가인 나는 마당에 분재를 다듬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작은 나무와 추억만이 유일한 낙이었다. 철문이 열리며 삼남매가 들어왔다. 사업 실패로 위기에 놓인 첫째 아들 진호,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둘째 딸 수연, 해외 유학 중인 막내 아들 민준.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조급함이 앞섰다. 아버지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무슨 걱정? 난 이 분재처럼 튼튼하다. 용건이나 말해라.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답했다. 진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상속? 내가 죽고 난 다음에나 이야기해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삼남매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나는 분재 가지를 툭 부러뜨리며 말했다.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부러지는 법이지. 밤이 깊어지자 삼남매는 거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사업 때문에 급한데 솔직하게 말해볼까? 그게 통할 것 같아. 아버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하시잖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실망감에 잠겼다. 아내가 죽기 전 이 집과 재산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의 모습은 아내가 말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재로 들어가 아내의 영정 앞에 섰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렸다. 옛 친구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이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재산에만 눈이 멀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전화기 너머로 성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수록 너희 유산을 더 단단하게 지켜야 해.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니까. 성철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기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결심했다. 삼남매는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평화로운 가족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르게 유산 관련 중요한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맡기며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결국 나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 배분을 위한 공증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공정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세 자녀에게 동등하게 나누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란 것은 공평이 아닌 더 많은 몫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사정을 내세우며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진호는 사업 실패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특별 상속분을 요구했고, 수연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고충을 내세워 동정심에 호소했다. 민주는 유학 비용이 막대하다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아버지한테 등골 빼먹는 건 너부터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가 그 돈 다 날려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수연의 날카로운 반박이 이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형제애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민낯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 내 마음속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재산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흐름을 발견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최근 몇 년간 회장님 명의의 통장에서 그에게 돈이 여러 차례 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는 불분명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누구일까? 나는 내 자식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욕심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믿어왔던 가족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성철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성철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게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벌인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지만 이미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본 터라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철의 말은 내 의심을 더욱 굳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진호는 수연과 민준이가 나 몰래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고 수연과 민준은 오히려 진호가 사업 빚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이 결국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다니. 나는 부러진 분재의 나무를 보며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당신이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이런 거였나?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이 모든 비극의 배후를 밝혀내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유산이 아닌 유산을 찾아라.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나는 변호사에게 유산 분배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통보하고 3남매를 집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지금 저희를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진호가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차분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다. 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유산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유산 찾기 미션을 제안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내 재산이라면 내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유산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이 미션은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축물과 그와 얽힌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가는 고된 여정이었다. 3남매는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결국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하듯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봤다. 그때 나의 오랜 친구 성철이 그들에게 접근해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과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자식들이 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었다. 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성철의 개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성철에게 자식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일세라고 말했다. 성철은 희미하게 웃으며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뿐이야. 너희 자식들이 진정한 유산을 찾도록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성철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나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나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가족 화해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분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거울 속 나의 굳은 표정을 확인했다. 이 싸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지도 모른다. 30년 전
콘크리트에 묻힌 소문. 내가 제시한 미션의 첫 번째 목적지는 30년 전 내가 완공했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보며 삼남매는 의아해했다. 그들의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성철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에게 30년 전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곳에서 한 젊은 인부가 목숨을 잃었지. 그 사고의 책임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 성철의 말은 삼남매를 혼란에 빠뜨렸다. 나는 그의 의도를 짐작하고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성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성철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국 인터넷과 옛 신문 기사를 뒤져 30년 전 붕괴 사고 관련 기사를 찾아냈다. 기사에는 내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진호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라며 나를 믿고 싶어 했지만 민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엄격했던 거 아니야? 죄책감 때문에. 라고 말했다. 수연은 어쩐지 늘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어. 라며 거들었다. 아버지를 향한 불신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제 나의 자식들은 유산보다 내가 숨겨온 과거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다. 애들아, 그건 진실이 아니야. 당시에는 내 말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찬 자식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모든 행동을 재산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를 상대로 유산 분쟁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유산을 가르쳐 주려 했던 나의 계획이 오히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내가 아내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왔던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성철의 얼굴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철이 나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왜 내 자식들에게 접근했는지. 그의 행동은 단순한 친구의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서막이었다. 나는 나의 옛 친구였던 그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30년. 광기의 설계자는 누구? 유산 분쟁 소송이 시작되자 성철은 본격적으로 내 가족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내 재산을 빼돌린 배우가 첫째 진호라는 허위 정보를 수연과 민준에게 흘렸다. 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나? 성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만서, 기억하나? 30년 전 내 아내가 그 공사 현장에서 죽었다. 너는 네 명예를 지키려고 내 아내의 죽음을 덮었지. 나는 평생 너를 지켜봤다. 이제 너희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네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성철이 단순한 친구가 아닌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30년 전에 잊고 싶었던 악몽이 되살아나 나를 덮쳤다. 나는 자식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었지만 성철의 교묘한 이간질에 이미 자식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진호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유산 문제로 나를 원망했고 수연과 민주는 그들이 가진 불만과 함께 진호가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성철의 거짓말에 넘어가 진호를 비난했다. 오빠는 아버지 돈 빼돌려놓고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수연이 진호에게 소리쳤다. 내가? 너희야말로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뭐라도 더 뜯어내려 했던 거 아니야? 진호가 반박했다. 삼남매는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변했다. 이제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와 서로를 향한 불신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다.
나는 나를 향한 가족들의 불신과 성철의 치밀한 복수극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부서지는 듯했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탑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30년 전에 저지른 실수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내도 자식들도 심지어 친구도 내 곁에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나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끈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작은 일기장에 담긴 진실은? 유산 분쟁 소송의 최종 변론일. 나는 허망한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내 자식들은 변호사를 통해 내가 30년 전 사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속 결격 사유를 주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사랑이나 존경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다. 성철은 옆자리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 당시 현장 보조원이었던 강호식의 일기장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일기장으로 향했다. 일기장에는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붕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시공사에 보고했지만 시공사의 압력으로 묵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히려 나는 인명 구조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뛰어들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썼던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졌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동안 나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고 수연과 민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나를 보며 흐느꼈다. 그들이 비난했던 아버지는 사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렸던 것이었다. 성철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내 아들이 복수를 막지 마.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법정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강호식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말에 성철은 굳어버렸다. 모두의 눈이 강호식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성철의 아들이었다. 나는 성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아온 증오와 폭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이 모든 고통은 나 때문이었네. 하지만 이젠 끝내야 해. 자네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철은 내 말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우리 화해를 지켜봤다. 나는 내 자식들을 돌아봤다. 그들은 나를 보며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 법정은 강호식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정적에 맴돌았다. 나는 성철과 호식을 번갈아 보았다. 호식은 성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30년 전 사고로 죽은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성철과 나의 오랜 악연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호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와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나를 향한 폭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의 폭수심이 가족을 파괴할 것을 우려한 그는 나의 주변을 맴돌며 나의 삶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명 구조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뛰어들었으며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면서까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폭수심을 멈추고 나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조용히 나를 도왔던 것이다. 그는 일기장을 제출하면서
아버지의 폭수심을 막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다. 호식의 고백에 성철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을 파멸의 길로 내몰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30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증오와 폭수심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성철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미 알고 있었다네. 자네의 마음속 상처를 이제 그만 털어내게나라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30년간 이어진 오해와 원망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유산 분쟁 소송은 취하되었고 나의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의 자식들은 나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호가 말했다. 수연과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자식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나는 성철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노을 아래 완성된 설계.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나는 유산 분배를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에서 나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식들은 놀라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욕심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의 말에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진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공방을 차려 자신의 재능을 살리기로 했다. 수연은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민주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나의 건축 철학을 잇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성철과 함께 아내가 생전에 소망했던 건축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우정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친구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증오와 폭수심은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만이 존재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낡은 복지관을 수리하고 있었다. 성철은 나에게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네. 고맙네, 친구.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었다. 나도 자네 덕분에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유산일세. 나와 성철은 함께 봉사활동 현장에서 소박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의 얼굴에는 돈과 명예를 초월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은 듯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진정한 유산이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건축물로 완성되었다. 인생 가방 함께하는 시간 웃고 울며 지나온 너들을 안아 인생 다만 마음 기댈 곳 하나 여기서 우리 다시 만나요.
멀어지고 낯선 발걸음도 친구가 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름 그대 곁에 늘 머물게요.